당장 이탈리아와 프랑스전 매장의 한국 라면 발주량을 3배로 늘리세요. 매대의 위치도 골든존으로 전면 교체합니다. 유럽 최대 유통망을 책임지는 20년차 수석 바이어의 결정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아시아 식품은 변방의 상품이라 단언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밀라노 올림픽이 끝난 직후 유럽 주요 도시의 마트 진열대가 동시에 비어버리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3,000명이 찾은 코리아하우스.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통을 자부하던 유럽의 유통 질서가 흔들린 이유. 지금 그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알레산드로 마르티니입니다. 유럽 전역에 수천 개의 대형 매장을 거느린 최고 유통그룹에서 식품 부문을 총괄하는 수석 바이어. 그것이 바로 제 이름 앞에 붙는 영광스러운 수식어였죠. 제 손끝 하나, 제 결제 서류에 적히는 서명 하나의 유럽. 수억 명의 식탁에 올라가는 저녁 메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냉혹한 유통 바닥에서 무려 20년을 굴렀습니다. 영국 런던의 안개가 자욱한 템스강변의 대형마트부터 프랑스 파리의 화려한 샹젤리제 거리,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깐깐한 상점들, 그리고 이곳 이탈리아 밀라노의 가장 번화한 중심가까지. 현지 유럽인들이 매일같이 슬리퍼를 끌고 나와 카트를 밀며 들어오는 그 거대한 마트의 진열대는 저와 같은 소수의 엘리트 바이어들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기획되는 거대한 체스판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현지인들이 매일 장을 보는 일반 식품 코너, 그 중에서도 소비자의 시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닿는 눈높이의 자리인 이른바 골든존은 그야말로 피가 튀기는 전쟁터였죠. 마트라는 공간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본과 데이터로만 움직이는 차가운 생태계였거든요. 수십 년, 아니 100년 가까운 역사와 막대한 자본을 자랑하는 네슬레, 유니레버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나 이탈리아 현지의 뼈대 있는 파스타 가문들이 그 골든존의 단 한 뼘을 차지하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마트 측에 쏟아부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자국의 치즈, 올리브 오일, 소시지 브랜드들이 견고한 잿빛, 성벽을 쌓고 있는 그 메인 진열대는 이름 모를 낯선 이방인의 브랜드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구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견고하고 콧대 높은 유럽의 보수적인 미식 문화 속에서 솔직히 고백하건대 아시아 식품은 그저 변방의 아주 작은 구색 맞추기용에 불과했었습니다. 매장 맨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도 않고 조명조차 침침한 좁은 에스닉 푸드 코너. 인도 카레 향신료나 태국의 피시 소스 옆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 그것이 제가 아시아 식품, 특히 한국의 라면을 대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게 한국 라면이란 눈이 아플 정도로 새빨갛고 요란한 포장지에 도무지 읽을 수 없는 기하학적인 아시아의 글씨가 적혀있는 그저 고향을 그리워하는 소수의 아시아계 이민자들이나 아주 특이한 취향을 가진 몇몇 젊은 마니아들만 이따금씩 찾아가는 낯선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유럽인들의 우아하고 섬세한 미각에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그저 폭력적일 만큼 맵기만 한 자극적인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깎아내려버렸던 것이죠. 언젠가 새로 들어온 젊고 패기 넘치는 부하 직원이 최근 온라인에서 한국 라면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며 일반 식품 코너로 입점 매장을 늘려보자고 기획안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콧방귀를 뀌며 그 서류를 그의 얼굴 앞으로 집어던지듯 반려했었죠. 이봐, 알레산드로가 총괄하는 매장의 메인 진열대에 그런 출처모를 자극적인 음식을 둘 수는 없어. 유럽 소비자들을 뭘로 보는 건가? 그들은 지극히 보수적이야. 주말이면 자신들의 할머니가 정성껏 끓여주던 스튜의 맛, 어릴 적부터 먹고 자란 익숙한 치즈 브랜드만 소비한다고. 틱톡에서 애들이나 장난치며 먹는 그 붉은 면발이 감히 유럽의 일상 식탁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것이 제 확고한 신념이었고 유럽 유통업계를 지배하는 백인 바이어로서의 뼈저린 오만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저의 세상이, 아니 유럽 전체의 식음료 유통망이 송두리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해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화려한 막을 내린 직후부터였습니다. 올림픽 특수라는 것은 저희 같은 유통업자들에게는 4년마다 돌아오는 거대한 수확철과도 같았기에 저는 맥주나 와인,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동 피자,
그리고 유럽 전통 스낵류의 발주량을 평소의 3배 이상 넉넉히 늘려두고 본사 스위트룸에 앉아 여유롭게 매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뜨거운 축제를 즐기고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 마트는 다시금 평온하고 익숙한 유럽인들만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폐막식이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어야 할 정확히 일주일 뒤 제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위에 놓인 세대의 모니터에서 믿을 수 없는 붉은색 경고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전산망의 시스템 오류나 해킹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밀라노 도심 한복판, 가장 땅값이 비싸고 구매력이 높은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우리 대표 매장의 재고 관리 시스템에서 특정 품목군의 재고가 완벽하게 0을 가리키며 치명적인 결품 경고를 뿜어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급하게 현장 매장 총괄 매니저인 마르코에게 전화를 걸어 수화기가 부서져라 호통을 쳤습니다. 마르코, 도대체 발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창고에 물건을 안 채워넣고 대체 어떤 멍청이가 메인 진열대를 텅텅 비워둔 거야? 당장 재고 채워넣지 않으면 당신 목이 날아갈 줄 알아.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베테랑 매니저 마르코의 목소리는 제 예상과 달리 참담한 공포에 질려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석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발주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창고에 있던 물량을 전부 끌어다 매대를 꽉꽉 채워놨다고요. 그런데 아침에 문을 열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물건들만 카트에 싹 다 쓸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낱개가 아니라 아예 박스째로 훔쳐가듯 사가고 있다고요. 지금 매대에는 뜯겨나간 빈 종이 박스와 가격표만 덩그러니 굴러다닙니다. 도대체 무슨 물건이기에 마트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의 베테랑 매니저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모니터에 뜬 해당 품목 코드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상품의 이미지를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며 모니터 앞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죠. 그것은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구석진 에스닉 코너로 내몰았던 바로 그 빨간 포장지의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시아 코너가 아니라 최근 젊은 층의 수요가 약간 있어서 시험 삼아 일반 식품 코너의 가장 하단 구석진 곳에 조금 배치해 두었던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이 말 그대로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이었죠. 당황한 저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즉시 유럽 전역에 뻗어있는 파트너사들의 통합 데이터망을 열어젖혔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 제 심장이 귓가에서 미친 듯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국의 최대 마트인 테스코, 프랑스의 자존심 까르푸, 독일의 국민 마트 레베, 네덜란드의 알버트 하인까지. 현지인들이 퇴근길에 들러 우유와 빵을 사는 그 지극히 일상적인 거대한 마트들의 일반 식품 코너에서 지금 밀라노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 속 한국 라면의 실시간 판매 그래프는 부드러운 곡선이 아니었습니다. 수직으로 솟구치다 못해 아예 모니터 천장을 뚫고 나갈 기세였죠. 전년 대비 10%, 20% 성장 같은 귀여운 두 자릿수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역대 최고치였고 한국에서 물건이 항구에 도착해 창고에 입고되는 족족 품절 사태를 빚으며 진열대로 나가기도 전에 예약 판매로 끝이 나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묶음 상품만을 취급하는 코스트코 같은 대형 창고형 매장에서는 백인 가족들이 거대한 카트에 한국 라면을 서너 박스씩 탑처럼 쌓아 올리고 계산대로 향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장 보고서가 실시간 팩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트라는 공간은 철저하게 냉혹합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증명하는 세계죠. 고객이 집어들지 않으면 단 하루 만에 가차없이 매대에서 방 빼고 퇴출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라면이라는 낯선 동양의 이방인이 그 깐깐하고 보수적인 유럽의 구매 기준을 단숨에 박살내버리고 당당히 필수 일상 소비재로서의 위치를 폭력적일 만큼 빠르게 점령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혼란과 부정 속에 휩싸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버들이 매운 걸 먹고 헉헉대는 걸 보고 철없는 10대들이 따라하는 반짝 챌린지 같은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20년의 바이어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판매 데이터는 단순히 소셜미디어의 유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유행이란 불꽃놀이와 같아서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그라들기 마련인데 이 한국 라면의 판매량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운 가속도가 붙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를 소름돋게 만든 것은 재구매율 데이터였습니다. 한번 사보는 것은 그저 낯선 포장지에 끌린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2주일 뒤에 다시 마트를 찾아와 정확히 같은 물건을 집어드는 것은 선택이자 뼈에 새겨지는 습관의 영역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보수적인 소비자들이 한국 라면을 2번, 3번, 아니 매주 정기적으로 사고 있다는 뜻이었죠.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30대 직장인, 50대 주부들의 결제 비율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재구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은 이 낯선 붉은색 아시아의 맛이 유럽인들의 뼛속 깊은 일상 속으로 완벽하게 파고들어 따리를 틀었다는 결정적이고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안전하고 따뜻한 스위트룸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고 코트를 집어든 채 밀라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역 근처의 대형마트로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이 기이하고 미친 현상을 확인해야만 했으니까요. 매장 자동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가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치즈 코너와 정육 코너를 지나쳐 일반 식품 코너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거의 뛰다시피 빨라졌습니다. 저 멀리 즉석식품과 라면 코너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뒷모습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인파 뒤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누군가에게 거대한 해머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20년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서양인으로서의 모든 편견과 알량한 상식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완벽하게 텅 비어버린 붉은색 빈 상자들만 처참하게 남아있는 한국 라면 진열대 앞. 그곳을 아쉬운 듯 서성이는 사람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은 머리의 아시아인 관광객도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화려한 옷차림의 K-팝 팬덤도 아니었습니다. 식품 성분을 깐깐하게 따져보기로 유명한 금발의 독일인 대학생, 저녁 식사로 늘 건강한 샐러드와 바게트를 고집할 것 같은 우아한 프랑스의 중년 부인, 그리고 평생 토마토 파스타가 아니면 음식 취급도 하지 않았을 법한 백발이 성성한 고집불통 이탈리아 할아버지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를 것 같던 지극히 평범하고 보수적인 유럽의 현지 시민들이 너무나 애타는 눈빛으로 한국 라면의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듯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던 제 귓가에 카트에 어린아이를 태운 한 이탈리아 아주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가는 매장 직원의 앞치마를 다급하게 부여잡고 애원하듯 묻는 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기요. 미안하지만 이 빨간 포장지 볶음면 도대체 언제 창고에서 다시 나오나요? 아니, 우리 가족이 지난달 올림픽 기간에 그 코리아 하우스라는 곳에 놀러 갔다가 처음 이걸 먹어본 뒤로는 애들이 전통 스파게티는 밍밍하다며 쳐다보지도 않고 매일같이 이면만 끓여달라고 난리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내일 아침 물건이 들어오면 박스째로 뒤로 좀 빼서 예약해 줄 수 없을까요? 돈은 얼마든지 2배로 낼 테니까요. 순간 제 온몸에 솜털이 쭈뼛서며 등줄기를 타고 찌릿한 소름이 쫙 돋아났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아주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단어가 제 뇌리를 강렬하게 스치고 지나가며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버렸습니다. 밀라노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도심 한복판. 두오모 성당 근처에 세워졌던 그 작은 아시아 국가의 문화 홍보관. 그저 올림픽위원회의 구색 맞추기 행사 중 하나라고 여겼던 그곳. 유럽 전역에 견고했던 유통망을 일거에 붕괴시키고 제 책상의 모니터를 붉은색 경고로 마비시킨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그 작은 공간에서 벌어졌던 어떤 기적 같은 사건 때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직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33,000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유럽인들은 올림픽 경기장도 아닌 그 좁은 한국의 부스 안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냄새를 맡고 무엇을 맛보았기에 이토록 철옹성 같던 유럽의 미식 문화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기꺼이 한국의 붉은 매운맛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일까요? 저는 텅 빈 진열대 위로 쓸쓸하게 남겨진 그러나 그 어떤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 로고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는 그 붉은색 한국어 글씨를 멍하니 바라보며 이 거대한 폭풍의 눈동자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라면 하나가 많이 팔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작고 이름 모를 동양의 한 나라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콧대 높은 유럽의 일상을 완벽하게 집어삼키고 침공에 들어온 역사적인 문화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참담하고도 경이로운 깨달음을 안고 마트를 빠져나온 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아본사 사옥으로 돌아왔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멈춰섰고 저는 코트 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것도 모른 채 곧장 최고 데이터 분석팀이 있는 층으로 뛰어 올라갔었죠. 굳게 닫힌 분석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야근에 지쳐있던 수십 명의 엘리트 분석가들이 일제히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들 중 가장 유능한 수석 분석가인 마테오의 멱살을 쥐듯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밀라노 올림픽 기간에 도심에서 열렸다는 그 코리아 하우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져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도대체 그 좁아터진 아시아의 텐트 안에서 무슨 짓거리가 벌어졌기에 이탈리아 전역의 마트 진열대가 쑥대밭이 된 건지 단 하나의 먼지 같은 단서라도 찾아내란 말이야. 제 불호령의 본사의 거대한 데이터망이 요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위트룸 집무실의 가죽 소파에 몸을 던지듯 기대 앉아 타는 목으로 차가운 에스프레소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가설들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동안 자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 아니 오만에 가까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온 이탈리아 사람들입니다. 파스타면을 포크로 끊어 먹거나 피자에 파인애플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격렬하게 분노하는 이 고집불통의 유럽인들이 생전 처음 보는 새빨간 아시아의 인스턴트 국물을 맛보기 위해 스스로 지갑을 열다니요. 필시 한국의 거대 기업이나 정부가 수백만 유로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을 동원했거나 아니면 올림픽 티켓과 연계된 엄청난 경품 행사를 벌였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의 폭격이 아니고서는 이 기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2시간 뒤 두꺼운 파일 철을 옆구리에 끼고 제 집무실로 조심스럽게 들어온 마테오의 표정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책상 위의 파일 대신 작은 태블릿 PC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더군요. 화면 속에는 수천 개의 짧은 영상들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석님, 수백만 유로의 마케팅 비용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도 값비싼 경품도 없었더라고요. 그들이 밀라노 한복판에 세워둔 것은 그저 편의점이라는 아주 작고 초라한 오두막 하나뿐이었습니다. 마테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코웃음을 치며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마주한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 속 배경은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밀라노의 차가운 2월이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껴입은 수천 명의 현지 이탈리아인들과 유럽 각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우산을 쓴 채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줄을 서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줄의 끝에 있는 것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도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매장도 아니었습니다. 마테오의 말대로 한강 편의점이라는 생소한 간판이 달린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이 놓인 투박한 임시 부스였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기계에서 펄펄 끓는 물을 종이그릇에 받아들고는 난생 처음 보는 꼬불꼬불한 면발 위에 시뻘건 소스를 짜놓고 있었습니다. 포크도 없이 서툰 젓가락질로 그 붉은 면발을 입에 밀어넣은 유럽인들의 반응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매운맛의 기침을 컥컥 해대며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놀이공원에 처음 온 어린아이 같은 환희와 폭발적인 웃음이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입술이 퉁퉁 부어오른 금발의 아가씨가 친구의 등을 치며 까르르 웃어댔고 정장을 빼입은 중년 신사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도 없었고 이탈리아어로 친절하게 쓰인 화려한 메뉴판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저 냄새에 이끌려 혹은 친구의 손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그 추운 겨울 한복판에서 1시간, 2시간을 기꺼이 기다렸던 겁니다. 단지 그 맵고 짠 라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광경인가?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이 식당에서 줄을 서서 그것도 플라스틱 의자에 쪼그려 앉아 인스턴트 국수를 먹고 있다고. 게다가 저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저는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저도 모르게 더듬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마테오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저희 분석팀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줄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역추적해봤죠.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런 정보 없이 그곳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석님, 혹시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났던 한국 드라마들이나 틱톡에서 수억 뷰를 기록했던 영상을 본 적 있으십니까? 마테오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자 이번에는 전 세계를 강타했던 한국의 서바이벌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생라면을 부숴먹는 장면, 그리고 교복을 입은 소녀들이 편의점 앞에 앉아 매운 떡볶이와 핫바를 먹으며 울고 웃는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붉은 볶음면을 먹어치우는 전 세계 10대들의 틱톡 챌린지였죠. 이미 온라인상에서 유럽 소비자들의 머릿속에는 수년 전부터 한국의 음식, 특히 저 편의점 야식이라는 문화에 대한 엄청난 호기심이 거대한 마그마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마트 진열대에서 낯선 아시아의 글씨가 적힌 포장지를 선뜻 집어들기에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인 장벽, 그 작은 두려움이 그들을 주저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죠. 마테오의 분석은 제 심장을 예리하게 찔러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낯선 음식을 처음 입에 넣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 행위입니다. 저 같은 바이어들은 매일 숫자로 된 데이터만 쳐다보며 가격을 낮추거나 포장을 화려하게 바꾸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 것이라 오판했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럽인들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문화 안으로 직접 들어와 경험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밀라노의 코리아 하우스는 그저 음식을 나눠주는 배급소가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스크린 너머로만 보며 침을 삼켰던 환상의 세계, 화면 속 한국인들의 일상과 희로애락이 담긴 근낭만적인 한강의 밤을 이탈리아 한복판에 고스란히 옮겨놓은 거대한 마법의 문이었던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선 3만 3천 명의 방문객들은 공짜 라면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먹고 마신 것이었습니다. 335 모여 매운맛에 얼굴을 찌푸리며 물을 들이켜는 그 행위 자체가 마치 거대한 축제의 하나이자 세련된 놀이로 승화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심리적인 장벽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밀라노에서 줄을 서서 함께 웃고 땀 흘리며 먹었던 그 강렬하고 즐거운 기억이 그들의 혀끝에 그리고 뇌리에 영원히 새겨져 버렸습니다. 마테오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두려움을 넘어선 경외감마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그 3만 3천 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리로, 런던으로, 베를린으로 돌아간 그들은 동네 마트 진열대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그 붉은 포장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밀라노에서의 그 짜릿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평생 먹어온 자신들의 고향 음식처럼 라면을 카트에 쓸어 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그 면을 끓여주며 자신들이 겪은 한국의 마법을 전도하기 시작했죠. 단 3만 3천 명의 불씨가 수백, 수천만 명을 태우는 거대한 들불로 번져나가는 데는 고작 한 달도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 속 매운 국물을 마시고 환호성을 지르는 금발의 청년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소파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철저한 패배감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죠. 유통망의 꼭대기에 앉아 유럽의 식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던 알레산드로라는 인간이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처럼 어리석었는지 온몸의 뼈가 시리도록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최고의 프랑스산 버터, 최고급 이탈리아 트러플, 수십 년 숙성된 스페인의 하몬만을 찾아 헤매며 그것이 미식의 전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양의 잣대로 세운 우아함과 격식만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자만했었죠. 하지만 저 멀리 동방의 작은 반도 국가,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무기를 들고 우리의 굳게 닫힌 성문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화려한 미사여구도 고급스러운 금박 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펄펄 끓어오르는 뜨거운 용광로 같은 생명력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매운 국물 한 모금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입술을 호호 불어가며 꼬들꼬들한 면발을 친구와 나눠 먹는 그 투박하지만 치열하고 거칠지만 너무나 따뜻한 한국인들의 진짜 일상. 그 진득한 정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 그릇의 컵라면이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유럽 유통망의 심장부에 그야말로 거대한 트로이의 목마처럼 파고들어 와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지각 변동 앞에서 저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에너지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저는 그 근원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며칠 밤낮을 새워가며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지나온 발자취를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흑백 사진들이 띄워진 모니터 앞에서 저는 마침내 그 붉은 국물 속에 담긴 처절하고도 위대한 진실을 마주하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그야말로 피와 땀으로 얼룩진 처절한 생존의 서사 그 자체였더라고요. 우리 유럽의 조상들이 화려한 오페라 극장에서 예술을 논하고 샹들리에 아래 빛나는 은식기에 담긴 부드러운 까망베르 치즈와 빈티지 와인을 여유롭게 음미하며 미식의 사치를 누리고 있었을 때 지구 반대편의 그 작고 가난했던 반도 국가는 모든 것이 파괴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문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피 튀기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꼬불꼬불한 라면 한 봉지, 시장 구석에서 매캐한 연기를 마시며 끓여내던 떡볶이 한 그릇은 지금 우리 유럽인들이 주말에 재미삼아 즐기는 오락거리나 가벼운 식도락이 결코 아니었죠. 그것은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가족과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식량과 팍팍한 현실 속에서 줄인 배를 가장 값싸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따뜻하게 채워야만 했던 그 뼈저린 가난과 절박함이 낳은 눈물겨운 발명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붉게 충혈된 두 눈을 굳게 감고 그 붉은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속에 숨겨져 있던 수천만 명의 한국인들의 땀내나는 얼굴들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그려보았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매캐한 먼지가 흩날리는 열악한 공장. 바닥에 신문지를 겹겹이 깔고 앉아 퉁퉁 불어 터진 라면 한 그릇으로 지친 몸을 달래며 밤낮 없이 재봉틀을 돌리고 망치질을 해대던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고기 국물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던 그 시절 라면 스프에서 나는 조미료 향기에 위안을 얻으며 기어코 자식들을 건사해낸 그분들이야말로 전 세계가 기적이라 칭송하는 한강의 기적을 온몸을 갈아 넣어 닦아놓은 진정한 영웅들이었죠. 또한 캄캄한 새벽 2시 한평 남짓한 좁고 차가운 고시원 방이나 독서실. 책상에 엎드려 쏟아지는 졸음을 쫓기 위해 매운 컵라면 국물을 들이켜며 자신의 미래와 나라의 내일을 바꾸기 위해 책장과 씨름했던 수많은 청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빌딩 숲에 불 꺼지지 않는 사무실에서 야근의 고단함과 스트레스를 붉고 매운 볶음면 한 그릇으로 훌훌 털어버리며 묵묵히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K푸드는 그저 3분 만에 끓여 먹고 대충 치워버리는 가벼운 패스트푸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세기라는 억겁의 시간 동안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멱살을 쥐고 끌어올린 한국인들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영혼의 연료이자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틱톡과 유튜브를 집어삼킨 그 매운 불닭의 붉은 소스는 단순히 미각을 자극하는 폭력적인 매운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거대한 한계에 부딪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그 한계점을 돌파해버리고야 마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눈물의 과정마저 전 세계인들과 유쾌한 놀이로 승화시켜버리는 한국인들 특유의 끈질기고 눈부신 에너지가 완벽하게 응축된 시대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 벅찬 깨달음을 얻은 날 아침, 저는 밤을 꼬박 새워 두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하지만 제 20년 바이어 인생을 통틀어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뜨겁게 뛰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모두 모이는 긴급 대책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본사 꼭대기층, 수백 년 된 최고급 마호가니 원탁에 둘러앉은 백발이 성성한 보수적인 유럽 임원들 앞에는 늘 그래왔듯 향긋한 에스프레소와 최고급 버터, 향이 진동하는 프랑스산 크루아상, 그리고 이탈리아 전통 비스킷이 세팅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비서진에게 단호하게 지시하여
그 모든 고루하고 화려한 다과를 가차없이 치워버리게 했습니다. 대신 그 거대한 원탁 한가운데에 새빨간 매운 국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한국의 컵라면들을 필두로 전자레인지에서 방금 갓 데워내요. 고기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통통한 한국산 냉동 만두, 봉지를 뜯자마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바삭바삭한 조미김, 윤기가 좔좔 흐르는 매콤달콤한 컵떡볶이, 그리고 시원한 알로에 음료수들을 쏟아지기 일보 직전의 산더미처럼 한가득 차려놓았습니다. 완벽하고도 폭력적일 만큼 강렬한 K푸드 군단의 기습적인 점령 현장이었죠. 프랑스 정통 치즈 가문 출신의 콧대 높은 임원과 독일 소시지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나이든 임원들의 얼굴은 일순간 경악과 참을 수 없는 불쾌함으로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헛기침 소리가 터져나왔고 급기야 한 부사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알레산드로,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 얄팍한 아시아의 쓰레기 음식들을 우리 최고 임원 회의실, 그것도 내 코앞에 들이밀다니. 당장 이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쳐놓고 나가서 반성문이나 쓰지 못해. 하지만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들의 분노에 찬 날 선 시선을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의 버튼을 강하게 눌러 회의실 정면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와이드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몇 주간 수직으로 미친 듯이 솟구쳐 오르다 못해 모니터. 천장마저 뚫어버린 K푸드 전 품목의 폭발적인 실시간 매출 그래프가 선명한 붉은색으로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와 런던 템스강, 변의 동네 대형마트에서 한국산 냉동 만두와 떡볶이를 서로 먼저 차지하겠다며 카트에 박스째 쓸어 담고 환호하는 현지 유럽. 백인 가족들의 생생한 CCTV 영상이 음향과 함께 쩌렁쩌렁하게 재생되었죠. 저는 20년간 유럽의 미식을 지배해왔다는 알량한 자존심을 남김없이 바닥에 내려놓고 가장 냉철하고도 뜨거운 선전포고를 그들의 면전에 쏟아냈습니다. 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불쾌하시더라도 지금 당장 코를 열고 이 냄새를 똑똑히 맡으십시오. 그리고 화를 내기 전에 저 스크린에 찍힌 압도적인 숫자의 폭격과 당신들, 동포들의 열광하는 얼굴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한낱 10대들의 틱톡 유행이나 구석진 에스닉 코너에 쓰레기 취급하는 이 한국의 음식들이 지금 이 순간 유럽 전역의 대형마트 지형도를, 아니 수백 년을 이어온 유럽인들의 고집스러운 식습관 자체를 뿌리째 뽑아내어 완벽하게 새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상한 전통 레시피와 우아한 레스토랑, 분위기만이 소비자의 굳게 닫힌 지갑을 열 수 있다고 뼛속까지 오만하게 착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저 작고 거대한 아시아의 국가 한국은 라면이라는 날카로운 창으로 우리의 낡고 병든 성문을 단숨에 박살내고 들어와 만두와 조미김, 떡볶이라는 무적의 군단을 이끌고 우리 소비자의 일상 식탁 정중앙에 그들의 자랑스러운 깃발을 꽂아버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일시적인 미각의 유행 따위가 아닙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가장 끈질긴 생명력, 수십 년간 고통을 이겨내며 끓여온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찬 한국의 다이내믹한 현대 문화 전체가 유럽인들의 뼛속 깊은 일상 속으로 이식된 역사적인 문화전쟁의 대승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이 알량하고 고루한 유럽의 미식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 거대한 변화의 해이를 애써 외면하며 에스닉 코너 구석에 방치하려 든다면 결국 트렌드에 철저하게 도태되고 파산하여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은 저 위대한 K푸드가 아니라 과거의 빛바랜 영광에만 취해버린 늙고 병든 우리마트 그룹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숨소리조차 감히 내지 못할 만큼 무겁고도 서늘한, 그리고 완벽하게 압도당한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1초 단위로 미친 듯이 갱신되는 천문학적인 K푸드 매출 데이터의 폭주와 포크 대신 서툰 젓가락질로 떡볶이를 집어먹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까르르 웃어대는 유럽 아이들의 영상 앞에서 콧대 높던 백발의 임원들은 반박할 논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불그락푸르락하던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말았죠. 결국 평생 토마토 파스타와 버터 외에는 진정한 미식으로 취급하지도 않던 우리 그룹의 깐깐한 최고 경영자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주름진 손으로 제 마트 전면 개편 기획안에 완전한 백기 투항의 서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정확히 그날 자정을 기해 런던, 파리, 베를린, 그리고 밀라노 전역에 위치한 우리 그룹 대형마트들의 무거운 철제 셔터가 굳게 내려갔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텅 빈 매장 안에서는 수십 년간 감히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신성불가침의 메인 진열대, 바로 그 성역과도 같던 골든존을 모조리 뜯어내는 거친 기계음과 인부들의 함성이 밤새도록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최고급 현지 치즈와 수제 파스타 브랜드들이 구석진 하단 매대로 초라하게 밀려난 그 광활하고 텅 빈 자리에는 한국의 물류창고에서 직송된 수십만 개의 한국산 라면과 육즙 가득한 냉동 만두, 매콤달콤한 떡볶이와 바삭한 조미김 박스들이 마치 거대한 산맥을 이루며 웅장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게 쌓아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심장부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문화적 깃발이 가장 화려하고 높은 곳에 꽂히는 그야말로 소름 돋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밤을 꼬박 세운 거대한 진열 작전이 마무리되고 마침내 밀라노의 하늘 위로 붉은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 아니 불과 몇 시간 뒤 마트의 셔터가 다시 열리고 나면 밤사이 벌어진 이 엄청난 혁명을 아무것도 모른 채 슬리퍼를 끌고 장을 보러 나온 수백만의 유럽 현지인들은 자신들의 익숙했던 일상 한가운데 거대하게 솟아오른 이 붉은 K푸드 산맥을 온몸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콧대 높은 유럽의 소비자들은 이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으며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게 될까요? 이제 유럽의 식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짜 마법이 방금 막 그 찬란한 막을 올렸습니다. 밀라노 마트 한가운데에 거대하고도 찬란한 K푸드 유니버스가 세워진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제 집무실의 전화기들은 그야말로 단 1초의 쉴 틈도 없이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죠.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 뻗어있는 우리 유통그룹의 지사장들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제게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견제하기 바빴던 유럽 최대 경쟁사 마트들의 수석 바이어들까지 다급하게 직통 라인을 울려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다급함과 경악으로 뒤섞여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레산드로, 도대체 당신네 밀라노 플래그십 매장에서 무슨 마법을 부린 겁니까? 당신들이 매장의 가장 비싼 골든존을 한국 식품으로 싹 다 갈아엎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우리 매장으로 오던 젊은 고객들과 가족 단위 손님들이 전부 당신네 마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요. 제발 그 한국의 라면과 냉동 만두, 떡볶이를 독점하지 말고 우리 쪽 진열대에도 물량을 좀 나눠주시오. 부르는 대로 유통 마진을 쳐주겠소. 저는 집무실의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그 콧대 높던 경쟁자들의 굴욕적인 애원을 들으며 조용히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에스닉 코너의 구석진 먼지 구덩이 속에 한국 식품을 처박아 두었던 그 잘난 유럽의 미식 수호자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한국의 붉은 매운맛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미 우리 그룹의 구매팀은 한국의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수십 척의 거대한 화물선 컨테이너를 싹쓸이하여 독점 계약을 맺은 상태였거든요. 유럽 전역에 항구로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오는 한국의 식음료들은 창고에 길게 적재될 틈도 없이 트럭에 실려 현지 마트의 진열대로 향했고 진열되기가 무섭게 현지인들의 카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적의 순환을 매일같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현상은 단순히 매출 데이터의 앞자리가 바뀌는 수준의 비즈니스적 성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넥타이를 풀고 평범한 카디건 차림으로 동네를 산책하며 이탈리아 현지인들의 일상 속으로 완벽하게 파고든 한국 문화의 거대한 침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죠. 밀라노의 가장 트렌디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나비글리 운하 근처의 공원. 예전 같았으면 주말 오후에 조각 피자나 젤라토를 들고 수다를 떨었을 현지의 10대와 20대들이 이제는 3355 벤치에 모여 앉아 빨대를 꽂은 한국의 달콤한 바나나 맛 우유와 알로에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포크 대신 나무젓가락이 쥐어져 있었고 투박한 종이 용기에 담긴 새빨간 떡볶이와 김밥을 땀을 뻘뻘 흘리며 나누어 먹고 있었죠. 그들은 매운맛에 기침을 컥컥 해대면서도 너무나 즐겁게 서로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토록 보수적이라 자부하던 유럽 가족들의 저녁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탈리아 정통 요리사가 아니면 주방에 들이지 않겠다던 제 오랜 친구, 은행원 줄리오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갔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4시간 동안 정성껏 끓인 라구 소스 파스타와 로스트 비프를 썰어 먹던 그 고집스러운 친구의 집. 식탁 한가운데에 휴대용 가스버너와 함께 커다란 전골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그 냄비 안에는 새빨간 한국의 고추장 국물과 함께 길쭉한 떡, 꼬불꼬불한 라면 사리, 그리고 어묵과 납작한 냉동만두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이른바 즉석 떡볶이 전골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줄리오의 백발 노모는 바삭한 조미김을 조심스럽게 뜯어 손자들의 밥 위에 올려주고 있었고, 줄리오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매콤한 국물을 떠먹으면서 제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알레산드로, 이 한국 음식이라는 건 정말 미친 마법 같아. 예전에는 주말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주방에서 땀을 빼며 요리를 해야 했고, 아이들은 고루한 식사 자리를 지루해했지. 그런데 마트에서 사온 이 한국의 간편 요리 세트와 냉동 만두, 라면을 테이블 한가운데에 늘어놓으니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자기 취향대로 치즈를 넣고 소시지를 추가하며 웃고 떠드는 완벽한 축제가 열린 거야. 요리 시간이 단 15분으로 줄어든 데다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즐거운 식사는 내 평생 처음이야.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깊은 깨달음에 전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K푸드가 콧대 높은 유럽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함락시킬 수 있었던 진짜 무기는 단순히 혀끝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감칠맛이나 저렴한 가격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과 참여, 그리고 역동적인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유럽의 미식 문화는 수백 년간 철저히 완성된 요리를 식탁에 내어주고 조용히 칼질을 하며 음미하는 정적이고 권위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리사는 창조자였고 소비자는 수동적인 관객에 불과했죠. 하지만 한국의 식문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도 국물의 양을 조절하고 냉동 만두를 튀겨서 매운 소스에 찍어 먹고 남은 떡볶이 국물에 참기름과 김가루를 부숴 넣어 밥을 볶아 먹는 그 끝없는 창조의 과정. 소비자가 직접 식탁 위에서 요리에 개입하고 변형하고 완성해 나가는 이 기막힌 자율성이 유럽 소비자들에게 잊고 있었던 식사의 진짜 즐거움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한강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서 친구들과 컵라면을 섞어 먹으며 깔깔대던 그 한국인들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고루한 전통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유럽인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트여준 셈이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 이 마법 같은 문화를 단 한 번이라도 맛본 3만 3천 명의 방문객들은 그 강렬한 해방감과 즐거움을 잊지 못해 기꺼이 자발적인 전도사가 되어 유럽 전역으로 이 K푸드의 복음을 미친 듯이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거대한 시대의 파도에 가장 먼저 올라탈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등줄기가 찌릿해지는 짜릿한 흥분을 느끼고 있었죠. 본사 집무실로 돌아온 저는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을 붉게 물들인 K푸드의 진격 경로를 바라보다가 저 멀리 대서양 건너 미국의 서부 해안, LA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뇌리에는 올림픽위원회에서 은밀하게 돌고 있는 정보 보고서의 한 구절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028년 LA 하계 올림픽,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은 밀라노의 수십 배 규모에 달하는 역대급 코리아 하우스와 복합 K푸드 타운을 기획 중임.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이고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심장부마저 단 하나의 임시 부스에서 시작된 불씨로 완벽하게 잿더미가 되어 K푸드에 항복했습니다. 하물며 전 세계의 문화 용광로이자 트렌드의 최전선인 LA 한복판에 그 거대하고 매력적인 한국의 문화가 정식으로 상륙한다면 도대체 어떤 상상 초월의 지각 변동이 벌어지게 될까요? 밀라노에서 라면과 만두의 품절 사태를 겪으며 허둥지둥했던 제 과거의 뼈아픈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구매팀과 물류팀 총괄 임원들을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당사 물류 시스템의 중심축을 아시아,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부산항과 인천항으로 전면 재배치하시오. 지금 당장 LA 지사와 긴밀히 협력해서
2028년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북미와 유럽을 잇는 K푸드 전용 초대형 냉동 물류 허브를 구축해야 합니다. 라면, 냉동 만두, 김, 소스류, 즉석식품 가릴 것 없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음료 라인업의 5년치 독점 물량을 무조건 단가가 얼마가 되든 선제적으로 확보해 두시오. 밀라노 코리아 하우스에서 줄을 섰던 3만 3천 명의 나비 효과가 유럽 대륙을 삼켰다면 2028년 LA 올림픽에서 코리아 하우스를 경험할 수십만 명의 군중들은 북미를 넘어 전 세계의 식음료 생태계 자체를 완벽하게 뒤집어버릴 거대한 해일이 될 것입니다. 그 해일이 몰아치기 전에 우리는 가장 튼튼하고 거대한 배를 한국이라는 이름의 항구에 정박시켜 두어야만 합니다. 지시를 마친 후 텅 빈 집무실 창가에 홀로 선 저는 붉은 빛으로 장엄하게 물들어가는 밀라노의 노을과 그 아래 번화가를 내려다보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 전 처음 바이어 배지를 달고 유럽의 최고급 식자재만을 찾아 전 세계를 오만하게 누비던 젊은 알레산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프랑스의 트러플과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미식이라고 굳게 믿었었죠. 그러나 반백의 머리가 된 지금 제 영혼과 식탁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저 멀리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날아온 붉고 강렬한 이방인의 맛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크리스털 글라스에 차가운 한국산 청포도 소주를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위대한 군주를 향한 예우보다도 더 깊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 창밖의 붉은 태양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건배는 거대한 자본을 가진 한국의 대기업이나 치밀한 전략을 짠 마케터들에게 바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 건배의 진짜 주인공은 이토록 위대하고 다이내믹한 문화를 기어이 펄펄 끓여내고야만 대한민국의 이름 없는 수천만 명의 평범한 일상들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떡볶이 소스 배합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양념을 치대던 떡볶이집 골목의 투박한 손길들, 공장의 차가운 작업 라인 위에서 육즙 가득한 만두를 빚어내기 위해 청춘을 바쳤던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하루의 고단한 피로를 한강 편의점 앞 라면 한 그릇과 소주 한 잔으로 훌훌 털어내며 기어코 내일의 희망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갔던 그 치열하고도 눈물겨운 한국인들의 생명력. 당신들의 그 뜨거운 땀방울과 포기하지 않았던 일상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농축되어 마침내 이토록 눈부신 문화적 핵폭탄이 되었고 저 콧대 높은 유럽의 철옹성을 단숨에 무너뜨린 가장 완벽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브라보! 완벽한 당신들의 승리입니다. 유럽의 심장부를 점령한 이 위대한 한국의 맛과 당신들의 굽히지 않는 생명력에 가장 깊은 존경을 담아 나의 완벽한 패배를 축하합니다. 차가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뜨겁게 타오르며 내려갔습니다. 매운 불닭볶음면을 처음 입에 넣었을 때처럼 강렬하고 떡볶이 국물처럼 진득하며 한강의 밤바람처럼 청량한 전율이 제 온몸의 세포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마트 전쟁은 끝났지만 한국이 만들어갈 위대한 문화의 시대는 이제 막 유럽의 지평선 위로 찬란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밀라노의 거대한 진열대를 집어삼킨 저 붉은 물결은 머지않아 5대양 6대주 전 세계인의 식탁과 일상을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한 축제로 물들여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유럽 마트 점령 사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콧대 높기로 소문난 유럽의 심장부 현지인들이 매일 장을 보는 깐깐한 대형마트의 가장 빛나는 명당 자리. 골든존을 우리 대한민국의 평범한 먹거리들이 싹쓸이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이 다 웅장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알레산드로라는 깐깐한 외국인 바이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히 우리 음식이 자극적이고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